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아테네와 그리스를 위기에서 구한 전쟁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을 당하고 애국으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테미스토클레스는 안타깝게도 스파르타에서 발생한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파르타로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값진 역사의 교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원전 470년 살라미스 해전이 끝난 후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뜨거운 여름 어느 날 이른 아침 스파르타의 아테나 신전 앞 나이 지긋한 행색은 평범하였으나 어디인가 기티가 나는 부인 한 명이 신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신전을 빙 둘러싸고 있는 스파르타 병사들을 당당하게 지치고 다짜고짜 신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신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신전의 창문 쪽으로 가보았으나 그녀의 키로는 신전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벽돌을 여러 장 겹쳐놓고 그 위에 까치발로 가까스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신전 안을 향하여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 말을 쏘아붙이듯 내뱉은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신전에 갇혀있는 사람은 스파르타 왕의 섭정 파우사니아스였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던 페르시아의 2차 침공 때 그리스에서 3명의 전쟁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테르모필레에서 장렬히 산화한 스파르타의 왕 네오니다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 그리고 세 번째가 플라테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잔당을 몰아낸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영웅 파우사니아스가 신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를 찾아온 어머니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며 여기서 살아서 나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또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중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아들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을까요? 설사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보통의 어머니라면 아들아, 온 세상이 너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이 애미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며 아들을 다독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에게 방패를 건네주며 Come with it or on it 라고 말하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이긴 후 이 방패를 들고 오거나 Come with it, 그렇지 못할 바엔 or, 차라리 죽어서 이 방패 위에 실려오라 on it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을 가리켜 위대한 어머니의 표상이라고 지켜 세우는 학자들도 많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 사회가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징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본성인 모성을 어찌 생각하면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성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몰차 보이는 파우사니아스의 어머니도 아마 돌아서며 가슴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적 불명예를 넘어 가문의 수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왕족이라고 해도 다른 가족들조차 스파르타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난밤 틀림없이 에포르 왕의 감독관들이 파우사니아스의 어머니를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파우사니아스의 재상을 낱낱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포로들이 어머니를 시켜서 사실상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도록 만든 것이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린 사형 선고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이 말에 힘을 얻은 왕의 감독관 에포로들은 재판 절차도 열지 않고 파우사니아스가 갇혀있는 신전의 지붕을 모두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뜨거운 땡볕에 그를 방치하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이 지나 죽기 직전의 파우사니아스를 신전에서 끌어냈습니다. 신전 안에서 사람이 죽도록 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돼서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파우사니아스는 그렇게 페르시아에 내통한 반역자라는 혐의에 항변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역시 페르시아의 우호적인 사람, 메다이저의 한 사람으로서 파우사니아스를 부추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보를 접한 스파르타는 이를 10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 첩보를 아테네에 통보하고 아울러 테미스토클레스가 망명 중인 아르고스의 사람을 보내 테미스토클레스를 체포해서 아테네로 송환하라고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아르고스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파르타와 앙숙관계인 아르고스는 근자에 들어 강성해진 스파르타를 상대하기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니었거든요. 이 소식을 접한 테미스토클레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이제 자신을 노리는 칼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배후에서 자신을 노리는 스파르타만이 아니라 정면에서 자신을 겨냥한 아테네의 예리한 칼날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테네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 여부에 불구하고 이미 파우사니아스가 반역 혐의로 처형된 마당에 자신의 결백을 믿어줄 사람도 결백을 밝힐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르고스에 계속 머무는 것은 곤란해진 아르고스의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에게도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르고스는 스파르타의 자객이 하룻밤이면 그의 침소에 당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르고스를 떠나 그리스 반도의 동북쪽 끝에 있는 쿠르키라를 거쳐 동북쪽 내륙의 산악지방에 위치한 몰로시아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스파르타는 몰로시아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넘겨주지 않으면 전 그리스의 군대를 동원해서 몰로시아를 공격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전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손발이 척척 맞아들어갔던 것이지요. 이리하여 몰로시아를 떠난 그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낙소스와 에페소스를 거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18년의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어쩌다 애국으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특히 스파르타는 무슨 억하심정으로 자기 나라의 역모 사건에 엉뚱한 이웃 나라 사람을, 그것도 전쟁 영웅을 끌어들였을까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살라미스 해전이 끝난 직후 테미스토클레스를 초청해서 극진하고도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어주지 않았던가요?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자신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전쟁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를 궁지에 빠뜨린 데에는 그럴만한 연유와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알아보려면 다시 10년 전의 아테네로 가보아야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전쟁이 끝난 후 페르시아에 의하여 잿더미가 된 아테네 복구에 매달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폐허가 되어버린 아테네를 바라보고 자신의 무한 책임을 통감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 아테네 시민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으나 돌아와 보니 아테네는 처참한 잿더미의 폐허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뼈가 시리도록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아테네의 복구 사업은 옛 모습을 되찾는 것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성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성곽을 쌓는 것과 함께 피리우스 항구까지 성곽을 연결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피리우스 항구까지 7.3km에 이르는 길 양쪽에 성곽을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시는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피난을 떠나고 또 아테네가 불타는 불행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굳은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7.3km는 테미스토클레스가 18살부터 30세에 이를 때까지 십수년 동안 매일같이 이 길을 왕복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했던 바로 그 길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런 구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변변한 공성 무기가 없던 그 시절 튼튼한 성벽은 최선의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다만 봉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아테네와 피리우스 항을 성벽으로 연결하고 또 우세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바닷길만 지켜낼 수 있다면 피리우스 항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성곽 건설은 아테네가 해양 제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테미스토클레스의 놀라운 선견지명은 잠을 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곽 건설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스파르타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물론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는 터무니없는 반대였지만 이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누구도 상대하기 힘든 군사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지식한 이들이 성곽 건설을 힘으로 막겠다고 군대라도 보내온다면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말로 그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곽 건설을 절대 중단하지 말고 최대한 서둘러서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자신이 직접 스파르타로 찾아갔습니다. 스파르타에 도착한 그는 숙소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며칠 쉬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그는 스파르타 왕의 감독관들과 마주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주장은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벽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성곽이 건설 중이라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스파르타가 우방국인 아테네의 성곽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를 되물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깨를 맞대고 페르시아와 싸운 우방이 아니냐. 우리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해 올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답변이 공색해진 스파르타의 감독관 한 사람이 둘러댔습니다. 아테네가 성곽을 쌓으면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것을 진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사실 어이가 없는 궤변이었습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패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또 특히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안전을 위해서 무방비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이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얼마든지 이 말에 반박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말싸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반박을 하는 대신 다른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테네를 떠나올 때 성곽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있었다.
그러니 그들 양쪽을 모두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당신들이 직접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당신들이 좋다면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좀 불러오겠다. 이것 또한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또 스파르타는 이에 반대할 명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대표단을 보내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지요. 한참이 지난 후 아테네 대표단이 스파르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테미스토클레스에게 성곽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테미스토클레스는 스파르타의 감독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대표단의 보고에 따르면 내가 아테네를 떠나온 후 찬반 양론으로 갈리어 옥신각신하다가 성곽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스파르타 사람들이 고지식하다고 해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테미스토클레스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들이 아테네로 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 당신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기다리겠다. 이 말은 자신이 인질로 남아있을 테니 당신들이 직접 아테네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나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말에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스파르타에 남고 아테네 대표단은 2명의 에포로가 포함된 스파르타 대표단과 함께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도착한 그들 앞에는 6m 높이의 우뚝 선 성곽이 나타났습니다. 아테네 시과지와 피레우스 항구를 둘러싸고 장장 7.3km에 걸쳐 길 양쪽으로 늘어선 장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이 성벽 건설에 얼마나 서둘렀던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부서진 신전의 기둥까지 이용해서 성벽 건설을 부랴부랴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서야 이제 스파르타 대표단은 자신들이 테미스토클레스의 말에 감쪽같이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파르타 대표단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길길이 날뛰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테네는 해명을 하기는커녕 불문곡직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 테미스토클레스가 지시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얼마 후 이들과 교환하는 형식을 빌어 아테네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 그는 스파르타의 장로회의에 나가서 그의 속내를 털어놓는 일장 연설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안타깝게 그 연설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재반 정황을 고려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페르시아가 다시 우리 그리스를 공격해 온다면 아테네는 어떤 그리스의 도시국가도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테네 해군이 페르시아 해군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육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10년 전 페르시아가 침공해 왔을 때 마라톤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아테네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그때는 우리 혼자였지만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왜 우리가 페르시아를 두려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성벽을 쌓으려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유린당한 채 처참하게 불타고 있는 모습을 살라미스에서 먼 발치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아테네 사람들이 아연실색, 망연자실, 피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아테네를 적의 말발굽 아래 내팽개친 채 코린트 지역에 방어선을 치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불타는 아테네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코린트가 우리 그리스 함대를 살라미스에서 철수시켜 코린트 앞바다로 가자고 했을 때 스파르타 당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믿고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때 피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테네가 이처럼 적에게 유린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노라고. 다시는 아테네가 처참하게 불타는 일은 없게 하겠노라고. 아테네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서 타국으로 피난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아테네 성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구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만 살겠다고 당신들 스파르타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를 지키려고 테르모필레에서 장렬히 산화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인의 스파르타 용사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테네는 그들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임을 맹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연설을 할 때 소위 스파르타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였다는 점입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성곽 건설에 반대한 것은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적으로 간주하였다거나 또는 나중에 이 성곽을 페르시아가 요새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였고요. 자, 아테네가 성곽을 완성한 후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을 해오면 아테네는 어떻게 할까요? 성곽 안에 틀어박혀 농성을 벌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테네의 우세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피레우스 항구를 통해서 물자 보급을 받으면서 1, 2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페르시아가 그냥 돌아갈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테네를 건너뛰고 코린트 지역을 건너 스파르타를 노릴 것은 자명합니다. 스파르타는 바로 이런 사태, 즉 아테네의 도움 없이 혼자서 페르시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파르타의 내심을 정확히 간파한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연설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테미스토클레스 덕분에 아테네의 성곽 건설을 둘러싼 두 나라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테미스토클레스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스파르타 사람들의 마음속 앙금이 쉽게 사라질까요? 특히 이때 테미스토클레스는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애교사제를 아예 잡아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애교사제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테미스토클레스가 본래 그렇게 고지식한 도덕군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특히 이때만큼은 절제심을 잃어도 너무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에 도취된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만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던 것이지요. 어느 학자는 이를 가리켜 오만함의 제약, Evil of Pride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테미스토클레스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라미스 해전 승리의 지나친 자신감이, 그 자부심이, 어찌 생각하면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이 10년 후에 그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말로 네메시스, 자업자득이었던 셈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함께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Nothing in excess라는 델피의 격언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Nothing in excess. 특히 국가 지도자에게 이러한 절제는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금과 옥조의 교훈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교훈이 아닐까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